윤성진 총감독님의 그 세 번째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진 총감독님은 뭐 한강몽땅 여름축제 그리고 지금 한참 성황리에 개최 중이죠. 2023 순천 정원박람회에서 가든스테이라는 아주 히트 상품을 지금 총괄 디렉팅하고 계시고요. 또 올해 세종축제 총감독으로 올 가을 축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도시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플랫폼형 축제의 실험이라는 주제로 20분간 발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쩐지 좀 많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올 주제가 아닌데 100명이 넘게 왔다 그래서 허수가 있다 했는데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이제 청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축제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라 사실 20분 안에 발제를 한다라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근데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하면 토론 시간을 좀 줄이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드렸습니다만 한강 아까 우리 강영규 감독님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공간에 대한 걱정은 없이 축제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한강 전체를 축제 장소로 쓰는 한강 몽땅 축제를 제가 한 7년간 총감독을 했었고요. 지금은 또 세종시의 거의 모든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세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 감독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충장축제 올해 20주년을 또 축하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와 있습니다만, 사실 축제 감독들은 여전히 축제를 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2020년, 21년을 거치면서 축제가 93%의 축제가 취소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2년의 긴 터널을 지나서 2023년에 이제 겨우 이제 3년 만에 축제를 하게 됐는데, 그 3년 만에 하는 축제들도 지자체장이 바뀌어서 갑자기 축제가 폐지되거나 삭제, 연기, 축소, 명칭 변경, 조직 변경, 콘텐츠 변경을 통해 가지고 왜곡되는 그런 사례들이 200건이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축제들도 개최가 불가능한, 신촌 맥주 축제도 개장을 티켓 다 팔아놓고 축제를 취소당하고, 저 같은 경우도 연수에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랑 다 준비해놨는데 3개월도 안 남겨놓고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본인이 하던 축제를 다시 바꾸겠다라고 해서 다 중단시켜서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한국 축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충장 축제는 위기가 아니지만 여전히 모든 축제가 갖고 있는 그 위기들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축제 감독들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최근 몇 년간 아주 가장 깊이, 제가 지금 23년째 축제 총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축제 감독들이 최근 3년간 가장 깊이 있게 축제의 본질적 가치와 축제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광주 동구에 의원이시기도 한 이병훈 의원이시라고 같이 축제의 진흥에 관련된 법안을 새로 내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포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주제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지속 가능한 축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축제의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 중에서도 플랫폼형 축제의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축제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많은 문제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관주도성, 공공의존성이 심각한 부분, 프로그램의 획일성, 지역정치 축소판, 전문 인력 부족, 정부 규제, 탄소 발생,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의 축제가 당면하고 있는 해결 과제들인데 3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광주 충장축제도 글로벌 축제로 나간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축제는 해외에서 돈 내고 표 끊어가지고 막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호텔에 투숙하면서 그 축제를 보러 오는 축제들은 부산영화제 같은 일부 예술축제, 광주 비엔날 이런 예술축제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타개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아 있는 저희가 살아 있는 기간 동안 축제인들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 의식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단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10가지가 넘는 한국 축제의 문제는 단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절은 끊어짐이기도 하고요, 끊어버림이기도 하고 이 연속되지 않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축제가 현재 축제로 재생되지 않고 있는 거, 또 4년마다 반복되는 정치적인 단절로 인한 고통이 있죠. 다행히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은 이 정치적인 변화가 없어서 단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년이 넘는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홍준표 시장님이 갑자기 컬러풀 축제를 파워풀 축제로 바꾸는 것처럼 그 속에서도 지속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고요. 또 공급자와 수용자의 소통의 단절, 공급자 중심의 축제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제에 제작하는 제작 메커니즘과 실제 지역 문화 현장과의 단절이 있죠. 그래서 큰 축제가 20년 동안 했던 축제 지역에서 그 축제가 지자체장이 바뀌고 축제가 위태로워지는데 지역민들이 그 축제를 옹호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화 내빈이라고 그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에서 온 사람들만 도움을 받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던 문화인들이 큰 혜택을 못 받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추진 역량, 축제 성과와 추진 역량의 단절, 동원된 지역 공동체의 단절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축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계의 가장 큰 과제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잇고 지속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바로 이 단절에서 출발합니다. 축제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지속 가능성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 외에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축제 지속 가능성은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조직적 지속 가능성, 재무적, 재원의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역적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오늘 이 포럼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김백기 감독님만 일부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조직과 재무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콘텐츠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오늘 포럼이 기획이 됐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지속 가능한 축제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본 겁니다. 축제의 조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연생태 환경의 지속가능성, 축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축제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추진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운영을 통해 인류와 지역 공동체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축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축제 지속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를 사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지속 가능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한강 몽땅입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 찾게 되는 그곳 내 그곳이 될게 아무것도 놓을 수 없어서 BTS가 서울시 홍보대사였기 때문에 BTS의 노래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을 내 곁에 둘게 너의 눈을 보고 너의 걸음에 맞춰서 널 웃게 할게 사랑받을 수 있게 널 노래할 수 있게 그럼 해볼게 어서 왜 그래 나이가 없었어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끊겠습니다. 한강 몽땅은 이렇게 한강공원 11개 지역에서 한 달 동안 1,000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그 한강공원에서 80개 프로그램으로 120만 명의 실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펼치는
메머드급 서울의 여름 대표 축제입니다. 제가 7년간 이 축제 총감독을 맡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축제 총감독을 맡았을 때 예산이 3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2,700만 원으로 한강 전체에서 한 달 동안 축제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처음에는 한 달도 아니었습니다. 45일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여름철 내내 하라고 45일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축제 감독들은 항상 결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죠. 아까 80만 원으로 2,000명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브랜드 축제 개발을 했던 플랫폼 축제의 아이디어를 한강에 접목시켜서 플랫폼형 축제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어떻게 하면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3억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축제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몽땅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한강 나이트워크는 하룻밤에 15,000명에서 2만 명이 참여하는 한강을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80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밑 영화제는 5개 다리 밑에서 매일 2,000명이 5개 다리에서 영화를 보는데 20편의 영화를 한 달 내내 보는 그런 큰 영화제죠. 이런 게 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게 80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3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겠죠. 이게 저희 프로그램의 대표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프로그램들 전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3개의 큰 카테고리와 9개의 테마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9년에 여기 보시면 민간협력 13개, 공공협력 9개, 시민기획 27개, 자체사업 28개.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기획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28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협력한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2019년도에 12억인데 민간 기여금이 25억이에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축제 인력들은 또 서울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끌어오고 해서 한 50억 정도의 축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축제 감독을 하려면 어쨌든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총 민간 기여금이 129억 6,700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예산은 아까 다 합쳐봐야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면서 축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플랫폼형 축제였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몽땅은 하나의 포스터가 만들어지지만 수십 개의 서브 포스터가 만들어서 각각 자기의 축제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유지시키도록 만들고 하나의 축제가 독립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 감독에서 자의반 타의반 잘리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안에서 진행되는 축제의 50%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언제든 제가 그만둘 수 있고 언제든 지자체장이 바뀔 수 있고 명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강몽땅은 좋은 명칭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먼저 바꿨어요. 한강 페스티벌로. 다행히 일부 저랑 한강몽땅을 했던 인력이 남아서 이 명맥을 좀 유지시키고는 있습니다. 이 한강몽땅의 프로그램 크게 4개의 프로그램 카테고리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이 3개가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서 기획은 각각 시민, 민간, 공공에서 하는 거고요. 요거만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한강몽땅의 프로그램은 자체 사업을 점점 줄이고 이 민간 영역을 넓혀서 100억 정도 규모의 축제를 만들고 15억만 공공 예산으로 쓰는 그런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한 10주년 정도 되면은 실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7년만 하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단순히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장소 제공하고 여기 쓰세요라고 하는 것이 협력이 아니라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들을 아주 치밀하게 밟습니다. 사전에 공모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선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주고 협찬을 받게 만들고 협찬을 못 받으면 3월 말까지 저희 못하겠어요라고 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희 축제와 결이 맞고
맞고 테마가 맞고 성격이 맞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나씩 확정시켜 나가는 단계죠. 그래서 민간협력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게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시민기획도 마찬가지로 매년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시민기획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수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장소와 예산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법을 띠고요. 공공협력도 처음에는 이제 서울문화재단 정도였습니다만 저희가 2018년에는 평창 올림픽 조직에서 20억을 가지고서 협력을 저희랑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공공협력들 유치해내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한강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한강몽땅의 추진 체계는 이렇게 시민이 주체가 되고 한강 그 기획단이 한 사람이 아니라 행정 한강사업본부와 전문가 그룹 5명의 축제감독단, 12명의 자문위원단, 멘토감독단 4명에서 감독단 그룹만 거의 10명이 참여하고요. 40명의 청년 코디네이터, 시민기획예술인들, 민간협력 파트너, 공공협력 파트너에서 3,000명 정도의 고관여자가 참여하는 그런 플랫폼 구조,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 구조를 이제 중단이 되고 지금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민간 협력만 진행되고 있고 시민기획은 시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시장님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시민기획을 바로 이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민기획은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음되고 있죠. 네, 2022년 세종축제 제가 이제 세종시에서 이 모델들을 다른 각도로 좀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연구를 해서 이제 축제 총감독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종축제의 개막식 장면의 모습입니다. 시민 커뮤니티 댄스단이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개막의 오프닝을 시민 커뮤니티 댄스 팀 어린이와 대학생 주부로 구성된 커뮤니티 댄스 팀이 한글을 만드는 그런 공연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개막식 행사장에는 시민합창단, 시민관현악단, 시민 커뮤니티 댄스 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사말을 하지 않는 개막식 행사를 공연처럼 1시간짜리 개막 공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고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나왔던 고래가 500년 만에 세종시를 찾아온다는 스토리를 개발해서 저희가 고래가 나오는 퍼포먼스를 수상위에서 기획을 했는데요. 그 기획을 하고 나서 우영우의 고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됐는데 실제로 20m짜리 대형 고래를 호수 위에 띄워서 출연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펼쳤던 개막 행사였습니다. 자, 이 세종 축제를 플랫폼형 축제로 추진해 보려고 했던 시도는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 자원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국내 최대의 보행교, 1,446m짜리 보행교가 있죠. 국내 최대 인공호수, 국립 수목원을 품은 도심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도심 미디어 광장, 세계 최대 옥상 정원을 가지고 있고 도심 중앙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 주변을 삥 둘러서 아파트 단지와 행정 이 관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면 외부에서 다 안으로 들어오는데 걸어와도 30분이면 다 올 수 있는 그런 도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는 축제 감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공간인 거죠. 이제 이 공간을 근데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이전에는 예산 12억으로 요 세종 호수공원 요쪽에만 했었는데 이거를 중앙공원과 보행교, 조치원읍, 옥상정원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확대를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스케일에 제가 적응되어 있다 보니까 호수공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때 정원산업박람회가 같이 개최가 돼서 그 정원산업박람회 인원까지 포함해서 약 4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때
기존 축제와 차별점이 무엇인가에 시민의 높은 참여 수준, 여기도 이제 시민기획단을 아주 치밀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고 시민들의 역량이 가장 우수한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빠르게 시민의 역량들을 성장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실제로 시민기획 사업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플랫폼형 도시문화 축제를 시도하고 시민 주도형 축제를 시도했던 거죠. 예, 이게 이제 세종 축제의 프로그램들인데요. 체험 프로그램 하나의 규모가 한 5,000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큰 광장에 종이 놀이터 하나만 딱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볼륨감 있는 프로그램들로 배치가 됩니다. 이런 구조들을 띠면서 이 밑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시민들이 기획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그다음에 세종 한글 부대 프로그램으로 테마별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체 기획과 시민 기획, 협력 프로그램들 세 가지로 크게 프로그램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분이 다 됐다는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 기획은 제가 기획하는 거고요. 시민 기획은 시민들이 기획하는 거고 이 협력 연계 프로그램은 정말 2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유치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 단계의 고향을 제가 써놨는데 이 시민들이 시민 기획단으로 활동하게 되면 이 축제에 참석하는 단계에서 축제의 아티스트로 기획단으로 주최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시민들의 역량이 고양되고 그 참여 수위가 높아지면 시민들의 이런 역량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민기획단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각각의 시민기획단이 제안한 프로그램들을 단지 유치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번의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운영 매뉴얼까지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고 포스터까지 다 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걸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역량을 성장시켜주고 작년에 했던 팀 중에 올해 또 5개 정도 팀이 신청을 하고 그 중에 또 3팀이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종축제의 협력 프로그램들이고요. 네. 이 협력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들을 제가 좀 자세히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서를 매년 만들고 있는데 백서에 들어가면 보시면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과 참여한 시민기획단, 자원활동가로 참여했던 그 카드보드들 이분들의 이름을 다 실명제로 넣어줘서 백서에 다 이름이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방향성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리는 사례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형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 연계 파트너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 주도성,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시민기획단의 교육 및 운영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축제의 컨텐츠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축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장 축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컨텐츠의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컨텐츠를 잘 만들어놔서도 다음 해에 그걸 추진할 주체가 바뀌고 사라지게 되면 또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버넌스형 추진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추진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협력 연계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행사는 손을 떼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대행사 중심 체제가 아니라 추진 기획단과 시민 기획단, 축제팀이 중심이 된 체제로 가고 대행사는 정말 부분 실행으로 붙어주지 않으면 이 확장성을 현재 예산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축제는 매년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예산을 끊임없이 예산으로 조달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들은 시민의 역량, 민간의 역량이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플랫폼형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재원 조성의 방법론을 매뉴얼로 만든 그 자료에 보시면 이 유사 재원 조성 활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공의 공공협력 사업, 민간의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결국은 재원을 조성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강에 제가 25억을 썼다고 하지만 제도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돈 써가지고 만들고 대신 우리한테 정확하게 집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만 하는 그런 구조를 띄었습니다. 네, 이게 한강몽땅의 운영 조직과 세종시 축제 운영 조직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제 논문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형 축제 생태계 모형입니다. 플랫폼형 축제에서는 이걸 이제 제가 플랫폼으로 맞춰 놓은 건데요. 컨텐츠, 장소, 비전, 운영, 재원, 조직, 관계, 홍보 이 8가지의 파트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때 플랫폼형 축제가 추진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축제 추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앞으로 한 10년까지는 유효한 모델, 도시 축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효한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 축제를 하는 분들께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